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승부처 영대 야 사다. 이게 뭐냐? 매일경제와 MBN이 총선 여론조사 4곳만 콕 집어서 해봤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서울 종로, 중성동갑, 영등 포갑, 마포울 요 4곳만 콕 집어서 한번 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재형 38, 박상원 44, 윤희숙 34, 전현희 43, 김영주 35, 최현일 50, 하문경 35, 정청래 47입니다. 네. 지금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예요. 그러니까 8.8%포인트가 넘어야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서울 종로의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상원 후보의 이 수치가 좀 더 크게 나왔죠. 나머지는 오차 범위 밖으로 뭐 미세하고 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차 범위 밖으로 이 야당이 더 앞서더라. 그러다 보니까 0대 4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매일경제와 MBN이 서울의 4곳만 한번 해본 거죠. 그럼 각 당에서는 서울 판세 어떻게 보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네. 서울의 의석이 48개입니다. 48개 중에서 국힘은 10개, 민주는 32개가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어땠느냐? 4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이 41곳을 이겼어요. 근데 이때는 48석이 아니라 49석 중에서 41곳을 이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에서도 역시나 뭐 거의 지금 서로 예상하는 우세 지역만 따졌을 때 3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뭔가 좀 위태위태하다 서울에서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돌아온 이 조사하라. 여일각선 사퇴하라. 네. 여기서 얘기하는 돌아온 이 이종섭 호주 대사입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사실 새벽에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하다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던 게 잠시 뒤에 저희 방송 끝나고 9시 50분에 인천공항 도착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항 통해서 이종섭 대사 들어왔습니다. 네, 25일 있을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들어온 거죠. 근데 어제 기자들이 사퇴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총선 때까지도 대사 업무를 위해서 뭔가 머무를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도 사퇴까지 이어질지는 귀국 후에 여론이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변호 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 사퇴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조수진 후보 결국 SNS에 자진 사퇴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내주 면허 정지, 외래 축소. 네, 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대강, 의정 갈등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부 이제 정말 면허 정지 들어갑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는 교수들 우리 그럼 외래 진료 축소하고 주 52시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인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제주대 수능 안 보는 의대 전형 도입. 네. 지금 제주대는 기존의 정원이 4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2,000명으로 증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받은 게 100명입니다. 40명에서 100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제주대. 이 제주대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그 지역인재 전형의 최대 절반은 무수능으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능을 안 보고 의대생을 뽑을 수가 있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뽑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무수능 의대 입학 초미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어제 저녁 직접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같이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어제, 네. 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태국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승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피파 랭킹 10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2위죠. 22위가 101위와 무승부를 했다는 건 사실상 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네, 손흥민, 이강인 탁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괜찮아요, 화해서요 했지만 마음만 봉합된 거 아니냐. 손발은 아직이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길을 가는 기사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눈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네. 코로나 격리 업무 늘어난 집배원 우편물 16,000통 버려 징역형 집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어 싶죠.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거의 한 2년 동안이에요. 2년 가까이 안내문, 고지서, 전기 간행물 등 총 16,000통이 넘는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기간에 집배원분들 업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업무가 늘어났다고 2년 동안 집배원이 우편물을 16,000통을 버려왔다는 게 납득이 되진 않죠. 네, 오늘의 눈길 가는 기사였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박용진입니다. 박용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변호 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 사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일면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수진 후보 어젯밤 12시 46분, 어젯밤이 아니죠. 오늘 새벽입니다. 정확히는 오늘 새벽 0시 46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좀 달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완주하면 선거기간 이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짧은 시간 유례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최창렬 교수님, 자진 사퇴 예상하셨습니까? 전 예상 못했어요. 네.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도 이제 오늘이고, 그쵸. 시간도 얼마 없고, 그냥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겠구나. 네. 근데 가는데 어쨌든 강북 의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인접 지역, 거의 강북 의뢰 인접한 데는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꼭 그 지역 아니더라도 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영향을 좀 주겠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좀 안 좋은 영향, 악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 후보가 사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럼 이 조 후보가 나오면서 이게 민주당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퇴했다, 예상 바뀌었다 말씀하시는 건 뭔가 민주당의 악재는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악재로 판단을 하셨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어떤 논란들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죠.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또 뭐 다른 여성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면서 이거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좀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이 비슷한 사건에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의 홍보를 강간 통념을 좀 활용해라. 증거가 없으면 무고를 입증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홍보의 어떤 방편으로 올렸다라는 거. 사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뭐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금배지 주었다더라라는 이 발언 논란. 이건 사실 본인이 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거를 전하면서 조변은 길에서 배지 주었다고 반농담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입 밖으로 정말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 끝에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라는 건데 지금 마지막 거 빼고 위에서부터 4개는 다 이제 뭔가 성범죄 관련한 변호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첫 번째 거는 좀 더 과한 거 아니야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성추행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심신미약 산패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럼 제 주변에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은 변호사인데 그럼 사건을 가려서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뭐 사형수도 변호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변호는 다 하는 게 변호사예요. 네. 하지만은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는 걸로 본인이 활동을 해왔는데 변호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악성이잖아요.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제2차 가해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하면서 그 피해 여성이 성병이 있는데 그게 친아버지한테 옮겨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성추행 한의사를 변호하면서는 성추행 피해자 다움이 없다. 피해자로서 다움이 없다. 바로 왜 신고 안 하고 좀 시간을 뒀냐. 피해자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또 강간통념. 강간통념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강간 피해자 여성이 생각이 있었다. 이게 강간통념이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를 한다기보다도 좀 제2차 가해, 좀 악성 변호, 그 피해자들한테 또 한 번 고통을 주는 저런 변호를 한 변호사한테 그동안에 인권 변호사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벼락공천했잖아요. 25.4점이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25%? 그동안에 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뭐 또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서 여성 권익에 관해서 굉장히 나쁜 전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쌓였는데 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도저히 민주당이 버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유시민 작가가 금배지를 주웠다고 그랬는데 주운 게 아니죠. 주운 게 주인이 없는지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건데 남의 걸 잘못 주운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무단 이탈로 다시 뺏기고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있는 건데 주소서 갖고 가면 이거 무단 이탈이다. 점유물 무단 이탈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임을 내세우고서 이렇게 변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내일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입도 히로부미는 잘 키운 훌륭한 인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 권력을 맡기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실 국민의힘에 더 문제인 사람 많다. 해괴한 후보도 많지 않냐. 그런 후보에 관심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재준 의원님.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 누구 있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뭐 여당 지금 후보들에 대해서 해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어떤 그런 또 상황 계시나라고 하는 또 질문도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쭉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조수진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퇴하기로 지금 한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그건 거죠. 애당초 그 조수진 후보 자체가 어떤 그 자질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그거보다도 박용진 후보 특정 후보를 좀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람으로서 조수진이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30% 감산을 받고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 또 여성으로서 25% 가산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변호했던 내용을 쭉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과연 저분이 여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산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해서 피해 여성에 대해 가지고 2차 가해를 하는 변호인으로서 아마 재판에서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사법 처리를 안 받는 것뿐인 것이지 네. 일상 저희가 뭐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하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해괴하다라는 얘기보다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해괴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수진 후보가 여성 가산점을 받았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도 상충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법조계조차 회륜적 변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회륜적인 변론에 가깝다며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사건을 지금 예란 겁니다. 태권도 관장이 아니라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연산 변호사님. 또 저희 지금 네 분 중에 유일한 변호사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좀 과거의 그 변호 네. 경력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는 어떠한 분들도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강력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야겠죠.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굉장히 몰입하여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을 구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식의 변론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상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니 이제 공천 과정이 다시 한번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당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말씀을 들어보면 조수진 후보가 오히려 자진 사퇴함으로써 약간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숨통을 좀 틔워줬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류 중에 주류예요. 네, 한동훈 위원장 바로 또 공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조연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랑 같이 엮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수진 후보가 버틸래야 버티기 쉽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와 조수진 변호사의 사정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맡고 싶어서 맡았다기보다는 가족분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조카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네. 친조카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변호를 하지 않으려 했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가족 관계다 보니까 이 사건을 맡았던 사안이고요.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을 수임을 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뭐 일종의 광고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조수진 변호사가 물론 그렇게 변호를 한 것이 잘못은 있긴 하지만 네.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자체가 부정되는 건 좀 온당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에서 사무총장 역할도 했었고요. 네.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번 사건 하나로 모든 것들이 과거가 부정된다는 것, 그 부분은 조수진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공천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켰고 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이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조수진 후보랑 같이 엮는 건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수진 후보도
지금 공천장을 결국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당해 부담을 덜어주고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이런 과도한 평가까지는 받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공천장을 다시 돌려줬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총선 후보 등록 시한이 22일 전, 오늘, 22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17, 8일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22일까지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오늘 새벽에 지금 그만뒀습니다. 결국 오늘 중에 그럼 조수진 후보 말고 누군가를 빨리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며칠 전에 민주당 심야 최고위에서 어떤 의결을 내렸었느냐. 비상징계, 주요 당직 임명, 복당 등등등 이러한 부분들 총선 때까지 최고위의 이 권한을 이재명 대표한테 일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공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저희 키워드에 나왔었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 최근 조수진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할 걸 예감하고 갔었던 봉하마을에 갔었던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네, 좀 울먹울먹하는 그런 박용진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마음, 바보의 길,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바람 소리가 막 펄럭펄럭 들리는 게 더 좀 뭔가 애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희가 내는 건 효과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 공천 받는다. 하나, 둘, 셋. 와, 전원 X를 꼽아주셨어요. 전원입니다. 성재준 의원님, 네, X.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애당초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들어왔던 것도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를 뭐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후보를 데리고 온다? 뭐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총선 승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 애당초 1차 할 때도 30% 감산이 들어갔었고 본선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30% 감산이 들어가고 아예 그리고 이제 후보조차도 사실 지금 조수진 이제 그 후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과거가 논란이 되면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데리고 왔던 목적이 뭘까? 25% 거기에다 가산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박용진 후보를 꺾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글쎄요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강북을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시금 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박용진 후보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곧 있을 9월달에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될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박용진 후보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전당대회까지 생각을 하면 더더욱 박용진 의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X긴 합니다만 최창렬 교수님, X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생각,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그렇게 애써 자꾸 배제하려는 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여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당내에서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지막에 그 무슨 전국의 권리당원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경선 룰을 바꿨잖아요. 네. 누가 봐도 대단히 그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룰을 적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수진 이제 변호사가 후보가 됐던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바꾸겠어요. 지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 이후에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많이 체급이 커졌어요. 네. 이 강북을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나 이 보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든 원튼 간에 굉장히 커져버렸다고요. 박용진 의원의 그 위상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당선되면은 더욱더 이제 당선 이후에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거의 어깨를 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도 당권 대권 다 도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이른바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어떻게든 뭐 공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게다가 지금 아까 막 비상징계 주요 당지 임명 복당 전부 이제 권한을 틀어졌잖아요. 거의 제왕적 대표가 됐는데 박용진 의원을 뭐 공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하는 게 맞다. 당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예측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오여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X일 것 같다. 뭐 그 말씀이에요. 네.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비상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군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전자 승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말씀 전략 공천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할까요? 기존의 당무를 잘 알고 예.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후보군에? 후보군에 포함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안규백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수진 후보 사퇴한 자리 전략공천이 거의 가능하다. 전략공천 갑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차점자 승계? 이거는 좀 이 사항에 대해서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 전략공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공천만 가능하다. 그럼 어떤 사람? 기존 당무를 잘 알고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이 얘기를 다 갖추면 더 베스트긴 해요. 더 베스트인데 윤영걸 대표님. 누가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조직을 장악하면서 예.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얘기한 시스템 공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안 했거나 공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게 왜 그 박용진 의원을 하는 게 순리예요. 그동안에 계속 경선을 계속 참여해 왔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떨어진 사람 차점자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강북을은 좀 해도 너무한다. 저 100m 달리기 하는데 박용진 의원한테 출발할 때 모래주머니 차게 하고 잘 뛸 것 같으니까 또 한 발로만 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 낮은 포복으로 기라고 하고 네. 그래도 경쟁자가 떨어져서 100m 금방 거의 다 오니까 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복장 불량이야.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공천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봐도 이재명 대표의 모질고 저렇게 거칠고 저 시스템을 위장해서 자기 사적인 공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조수진 의원하고 경선 결과 발표할 때 그 박범계 의원이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점수를 얘기 안 하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직접 발표했잖아요. 그때 표정 봐요. 거의 조롱 섞인 표정이지.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한테 주는 게 당연한데 네. 그거는 이제 당이 사는 길이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당이 사는 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혼자만 사는 길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 중에 좀 조롱 섞인 표정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건 이제 윤영걸 대표님이 시각에서 윤영걸 대표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박용진 의원 아니면 지금 누구를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사실 사람이 없다. 그냥 친명 누구 꽂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당장 오늘이 후보 등록인데 조현삼 변호사님,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강북을에 도전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중에 조수진 변호사가 최종 경선에 나섰던 것뿐이고요. 아마 그 수많은 그 지원자들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박용진 의원이 이번 낙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박용진 의원은 이미 2번의 경선 과정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모두 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수진 후보자와의 대결에서는 심지어 그 지역 권리당원에서 투표에서조차도 뒤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역 구민들의 결정과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내부적인 평가에서도 하위 10%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을 재차 세 번째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아마 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체급이 커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애초에 이 지역 자체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아예 경선조차 나오지 않게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두 번이나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결과 과정에 대해서 혹이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일부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네. 그 지역에 지원을 한 수많은 후보들 중에 가장 부합한 자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결정은 아마 오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 중에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인즉슨 대충 윤곽은 잡혔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석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200석이면 가능. 탄핵 목소리 커진 민주당 지도부는 경계령입니다. 네. 200석이면 탄핵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은 151석 혹은 153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비례대표 프로세스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네. 박지원 후보의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이게 최창렬 교수님. 사실 박지원 후보가 불과 며칠 전엔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라 그래서 당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200석이면 탄핵 가능. 이게 냉온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이제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박지원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글쎄요, 수도권 판세는 오늘도 여러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대단히 국민의힘 불리해요,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상승을 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런 말이 말이죠. 과연 중도층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특히 수도권은 박빙적이 많아요. 아까 어떤 신문 보니까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그 판세 분석이 다르던데 여전히 박빙적은 있는 거예요. 한강벨트에도 말이죠. 민주당은 그 지역을 다 우세로 판단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아까 보니까. 그럼 이제 저런 말도 발언도 지금 19일 남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이 스윙 보트, 그래서 이른바 스윙 보터예요. 흔들리는 보터. 투표자라는 뜻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중도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그 지역에다, 물론 박지원 후보는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이번에 공천받은 지역에서. 네. 근데 이게 수도권 판세, 이게 중앙정치의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탄핵 관련된 얘기는요. 설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민생 토론회 이런 게 다 이제 정치 중립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과연 일반 중도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리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건 민주당이 선거 전략상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만하게 비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후보가 나온 그 지역에서 본인은 당선이 될 수 있겠지만 저런 발언으로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하는 수도권 서울 판세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최근에 연이어서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진중한 자세로 당헌 선거에 임할 것이고 모든 후보들도 그런 당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네, 김민석 실장이 얘기하길 과도한 숫자, 과도한 정치적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엄중 경고합니다. 아니 강력 경고합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0석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일 수가 있는 게 총 300석이죠. 국회의원 숫자. 근데 300명 중에 3분의 2, 200명이 동의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탄핵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200석이 나오면 관련해서 이거 탄핵 가치가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꼭 200석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탄핵 같은데라는 얘기가 앞서 박지원 후보 말고도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적 위반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 가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탄핵 사회가 충분히 존재하고 예. 존재하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일 것이고요. 탄핵 사회 알겠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예. 사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곽상원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뭐 선거 때라 좀 말이 세지는 건 어느 정도 뭐 여야 다 있긴 해요. 근데 보니까 김민석 상황실장이 과도한 정치적 목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도 탄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자체는 네. 너무나 탄핵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중연설 과정에서 나온 조금 더 과격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부 잡음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꺾이는 추이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완연히 회복을 하였고 조금 더 지지율 추이가 국민의힘과의 간격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200석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0석이라는 숫자 자체는 탄핵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했던 수많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지 않겠습니까?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거부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생 법안들을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총선이 한 20여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지금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절박감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야 될 것이고 아마 많은 후보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런 탄핵이 정말 탄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도구나 수사적인 부분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거 200석 얘기도 나오고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런 말들. 근데 이거 좀 되게 센데? 라고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얘기, 탄핵을 아예 선거 구호로 쓰는 사람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부산행 조국, 윤견양, 이제 고마 치아람마.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고마 치아람마. 네, 이제 고마. 네, 무슨 구호를 정말 외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윤영월 대표님. 네. 총선이 끝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서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되면은 상당히 하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직 표심도 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좀 높아진다고 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저렇게 탄핵 얘기하고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은 바로 저 국립 무료 급식소 들어가셔야 될 분이 그 비례대표 그 조국 신당도 대부분 재판하거나 재판 앞두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탄핵을 얘기해서 헌정을 중단을 얘기한다. 참 내가 봐도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국 신당이 뭐 차별화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강하고 독하고 모진 말을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이 경쟁적으로 저렇게 쏟아내는 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 몰빵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투자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몰빵입니다. 몰빵해도 안 되고요. 또 부패 그 조국 신당은 왜 부패식 얘기하잖아요. 네. 뷔페 갔다 나오면 다 후회합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몰빵도 안 되고 부패식도 안 되고 네. 적절히 통제된 식사를 좀 하도록 국민들한테 좀 유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몰빵도 안 되고 부패도 안 된다.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조국 대표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네. 너희들 쫄았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답변을 한다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투리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아까 전에도 뭐 이제고마 치아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쪼래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냥 뭐 표준어로 쓰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실 것 같은데 굳이 왜 사투리를 저렇게 쓰시는지 좀 약간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쫄았제 뭐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애당초 왜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까? 과연 정말로 뭐를 혁신하겠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부터 계속해가지고 뭐 당원까지도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계속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는 그냥 독재 정부다.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조국 지금 대표에 대해 가지고 누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검찰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봤고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네. 입시비리 혐의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생각되는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따가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 상태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애당초 그냥 정치 구호가 아무리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라고 할지라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당이 지금 배출이 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독재를 운운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쫄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너희들 쫄았제가 아니라 조국 지금 대표가 쫄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셨어요. 조국 대표가 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받아치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저희는 좀 넘어가 볼까요? 텃밭 견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대구일보 1면입니다. 저희 지역신문도 모두 같이 다루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네, 텃밭 온 한동훈, TK의 힘 전국으로 퍼져야.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찾기. 네, 저희가 사실 여기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쭉 한번 넓게 보시면 어디가 한동훈이야 모르겠는데 싶어요. 네,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어딜 갔느냐?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간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가 전국에서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 텃밭인 대구를 갔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갔느냐? 이재명 대표도 텃밭을 갔습니다. 이재명, 이건 광주일보예요. 이재명 민주의 심장 광주에서 정권 심판 호소. 네. 여기도 이재명 찾기인가요? 네. 여기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나라를 망치고 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과 광주 시민의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두 사람 다 텃밭을 갔습니다. 지금 요번 4월 10일 저희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희가 들어본 저 얘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 먼저 보고 오실까요?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해야 효율적인 신속한 의사결정, 강력한 입법 추진, 국정감시가 가능하다. 이쪽 옆으로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 원칙은 무소속 복당자 허용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몰빵론을 의식한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빵 선물을 받고 빵을 이렇게 드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또 빵집에도 직접 간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여야 대표가 텃밭에 가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무소속을 좀 견제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텃밭 견제 주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쉽진 않지 않느냐 지금 분위기가.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이 지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복당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그 지지를 좀 호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도태우 저 후보도 또 네. 출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는 광주가 지금 표심이 조국 신당 쪽이 비례 이 지지도가 민주당을 지금 넘어선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빵 2개 들고 몰빵을 저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기자 고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총선이 정말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주도 남지 않은 시간 민심은 출렁이죠. 어떻게 출렁이고 그 종점인 4월 10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